오늘 그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은 그 베냐민의 대표적인 논문이자 동시에 아직까지도 즐겨 인용되는 논문입니다. 요즘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디어 공간, 그다음에 새로운 미디어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미디어 미학이라는 것 또는 미디어 철학이라는 게 지금 새롭게 연구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온 노베르트 볼치의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끝에서 이 책도 아주 최근 성과를 담은 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미디어 미학의 그 바탕에는 항상 그 발터 베냐민의 그 논문이 깔려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터 베냐민이 이제 이 논문에서 제기했던 구체적인 주장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오늘날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견해들이거든요. 상당 부분 기각이 되어 있지만 정말 위대한 건 뭐냐? 한마디로 그 발터 베냐민이 만들어낸 것은 장기판의 하나의 수가 아닙니다. 장기판의 하나 수가 아니라 그냥 장기라는 게임입니다. 게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미디어 미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발터 베냐민을 반박하거나 논박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발터 베냐민이 깔아놓은 그 틀 위에서 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대한 사상가들의 그 특징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수죠. 몇 개의 그 장기판의 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장기의 게임 규칙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 토대를 놓고 있고, 그래서 미디어 이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미디어,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진과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기술 복제. 두 번째가 50년대쯤에 TV와 라디오 같은 이제 대중 방송, 브로드캐스팅의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이겠죠, 인터넷. 인터넷은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가 그냥 이름과는 달리 그저 컴퓨트,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입니다, 그게. 요즘 우리 컴퓨터로 다 보잖아요.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뭐, 글도 쓰고, 다 해버리죠. 이렇게 미디어의 그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미디어 이론의 그 3단계, 3세대 미디어 이론의 바탕에는 늘 발터 베냐민의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의 이 논문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의 그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터 베냐민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은, 베냐민의 문예이론인가 그 책에 보면은 그 논문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진의 짧은 역사, 이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당시에 사진이라는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보수주의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신문이든가 하여튼 무슨 신문이든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충 그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신문에서 사진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어 놨는데, 흔히 그 사진이 뭐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복제한다 또는 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인간의 영원한 상, 이것은 사진 따위로 재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상, 아름다운 인간의 신체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영감을 받은 뛰어난 천재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해도 겨우 도달할까 말까 한 이런 것, 그게 바로 예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술 복제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과거에는 작품을 복제한다는 건 사실 수작업이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석판, 동판 다 알고 있죠. 옛날에 이제 사진이 없었을 때는 명화들 같은 경우에 동판으로 뜹니다. 모나리자 같은 것도 동판으로 떠서 그걸로 인쇄를 해가지고,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돌리고 또는 팔고 그랬는데, 그때조차도 판을 뜨는 건 결국 뭐냐면 수작업이거든요. 근데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기술복제 시대라는 건 무슨 의미냐? 기술복제라는 것은 복제를 할 때 인간의 힘이 아니라 뭐의 힘을 빌려요? 기계의 힘을 빌거든요. 여러분 사진 찍어봤잖아요. 클릭하면 그냥 찰칵하면 그냥 다 복제가 돼버리거든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그게 뭐였냐면은 인간의 성을 하나의 복제를 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학이라는 게 자연의 모방이잖아요. 자연의 복제, 자연의 재현이다 할 때, 그것을 자연을 재현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뛰어난 예술이었죠. 근데 예술 대신에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기술이 딱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대 기술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거 있죠. 아직까지도 어떤 것은 예술가가 직접 만든 작품하고 공장에서 생산된 이런 기술로 생산된 거하고 우리 어떤 게 나와? 가치평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옛날 보수주의자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들어있던 겁니다. 예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냐민은 뭘 본 거예요, 이제? 아니다. 이 기술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폄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예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이제 20세기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물론 기술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의 기술 17세기, 18세기 예컨대 뭐 다빈치가 아니라 누구죠? 갈릴레이나 뭐 뉴턴이나 뭐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 설칠 때 그때 기술이란 건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봐야 기껏 기술이래야 아마 여러분 가시면 알 겁니다. 유럽에 여행 다니다 보면 시계탑이 땡 치면 인형들이 띠띠띠띠 나왔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이었어요. 실제로 장난감 만드는 이런 건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20세기부터는 뭐예요? 기술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생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사물의 세계를 갖다 다 만들어낸 이런 시대였고 활터 베냐민 같은 경우는 막스주의자였죠. 막스주의자니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생산력의 발전이 생산 관계를 변화시켜서 인간을 갖다 해방으로 끌고 간다. 막스주의의 그 기본 태제가 그거잖아요. 생산력의 발전이다라는 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생산력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 테크닉, 자연과학이나 테크닉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그렇게 나오면 인이와 생산물을 나눠 먹는 관계. 그게 바로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생산 관계거든요. 거기에 뭐 봉건적인 양식도 있고 아니면 자본주의적 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몸이 자라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계를 갈아입고 베냐민 같은 게 그걸 본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미 부르주아적 생산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더 이상 부르주아적인 소유 관계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쯤 됐다. 이런 예감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기술의 발전을 갖다 촉진시킬 때 비로소 이 답답한 부르주아 문화가 깨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부르주아 문화라는 게 미학의 영역 또는 예술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고전주의입니다. 아직도 그냥. 그러니까 괴테와 실러 이후의 그 고전주의적 관념들 있죠. 그게 그대로 독일에 있었던 겁니다. 예술이란 무엇이냐. 어떤 예술 작품 어떤 유기적 총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기적인 총체성.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그랬죠. 유기적인 총체성을 만드는 것이고 예술은 아름다운 가상이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예술의 목표는 이상적인 아름다운 추구.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영감, 뭐 천재성, 내지는 뭐 신비함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독일 보수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감각이. 말하자면 건물만 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19세기까지 건물은 어때요? 다 자연석이었죠.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 건물 재료 자체가 인공적인 겁니다. 가령 이제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대리석이 아니죠. 그다음 철근. 철근은 뭡니까? 이것도 인간이 강철로 재련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유리. 이런 가지 인공적인 재료란 말이죠. 즉 재료 자체도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모던이에요. 우리가 그 모던이라는 시제죠. 현대라는 시인데 이 현대의 미감, 이걸 갖다 긍정한 겁니다.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똑같은 막스주의자들 중에서 베냐민과 다른 미감을 가졌던 사람은 있습니다. 누구예요? 게오르 루카치 같은 사람. 게오르 루카치 같은 사람은 아주 고전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쓴 그 미학책들 보면 막스주의 미학책들이죠. 그걸 딱 보게 되면 고전주의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신고전주의. 그 괴테, 쉴러의 그 이념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카치 자체가 뭡니까? 그 부르주아 교양을 푹 절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주아 교양의 그 연장선상에서 막스주의 미학을 구축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적으로는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방가르드 예술이 나왔을 때 루카치는 뭐라 그러는가? 그거는 부르주아 퇴폐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역사적으로 이제 자기 사명을 다 하고 몰락기에 도달했다. 그럼 몰락기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퇴폐 현상. 그게 조금 형편없는 그 아방가르드 예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베냐민 같은 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거 긍정하는 겁니다. 그 브레이트 같은 사람도 긍정했죠. 아방가르드를. 긍정했기 때문에 브레이트의 연극 같은 게 보면은 아방가르드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이 아니라 반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이거든요. 유기적 정체성을 깨버린다라든지 관객과 배우의 벽을 허물어 버린다라든지 이런 식의 혁명적인 실험들을 하자면 그러니까 똑같은 막시스트다 하더라도 미적으로 보수주의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미적으로 진보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베냐민 같은 게 철저하게 어디에 쓴 겁니까? 미적인 진보에 이제 쓰려고 했던 거고 그것은 뭐냐? 모던이라는 시기. 그러니까 모던이라는 시대가 등장하면 다 변하는 겁니다. 건축도 변하죠. 그다음 생산 양식도 변해가지고 사물의 세계가 우리 변한다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대량 생산된 사물의 세계로 변하고 그다음 미디어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인간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모두 변하면 눈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세계들, 변화된 환경, 변화된 사물의 세계, 변화된 지각 이걸 만족시키려면은 당연히 변화된 예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가 아는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거죠. 근데 베냐민은 그걸 긍정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이제 슬슬.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의 문제인데, 예술이란 말 딱 들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우라가 이렇게 있죠. 뭔가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있고, 기술 그러면 그냥 뭐랄까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깨는 것이 바로 그 베냐민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베냐민이 이런 식의 기술 생산, 기술 복제에 높은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좀 과도한 견해이긴 하지만은 당시에 베냐민이 처했던 그 문화적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베냐민에게 적이었거든요. 예술 그럼 막 고상하게 이렇게 포장지 싸가지고 뭐 천재성, 영원성, 신비함 뭐 이따위 어휘로 막 예술을 작품을 수식하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평가하는 이런 문화가 당시에는 뭡니까? 베냐민이 어떤 굉장히 답답하게 읽어졌던 겁니다. 이 사람 걸 깨고 모던의 미감들 이걸 도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뭡니까? 그 새로운 매체라든지 또는 이런 새로운 미학, 의미를 갖다 이제 뭐랄까 지금 보면 상당히 과장되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영화와 사진의 특징을 한번 보죠. 영화와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복제잖아요. 복제하는 기술인데 특징이 뭐냐면 원작이 없습니다. 원작이 없는 복제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예요? 판화를 찍으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00분의 1에서 어디까지 가요? 100분의 100까지 가고 뭐예요? 그 판화의 가치는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값이 나가겠죠? 이 숫자가 작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원본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진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 사진 하나 네거티브 필름을 딱 하면 거기서 뭐 1000장이고 10,000장이고 하나 없이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케이 100장을 찍었다가 합시다. 하나의 네거티브 필름에서 100장을 인화를 했다 했대. 그 인화된 사진들 사이에는 이런 위계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위계질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진들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복제이자 동시에 원본이에요. 원작이 되는 겁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뭐 매트릭스가 갑자기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이 됐는데 동시에 개봉된 수많은 필름 중에서 어느 게 원본이고 어느 게 복제예요? 아니죠. 그럼 구별이 없죠. 왜? 그 필름들은 다 뭐예요? 동시에 복제이다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원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복제의 구별이 없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시뮬라크라고 그랬죠. 원본과 일치가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원본이 없는 복제 또는 원본보다 차라리 복제가 더 실제적이고 더 중요한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시뮬라크라고 했을 때 이 시뮬라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진과 영화라는 거죠. 그전에도 물론 이제 복제 기술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로마 시대 때는 뭐가 있었어요? 동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동전으로 복제를 해서 황제의 초상이라든지 아니면 신상들 같은 거를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디에스가 만든 제우스상 같은 거 남아있지 않지만 동전에는 복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우스상이 좌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앉아있는 상이다라는 걸. 그럼 황제 초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동전.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때는 뭐가 있습니까? 중세 때는 주로 필사를 했죠.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어가지고 인쇄술을, 금속 활자죠. 그걸 동원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목판 인쇄가 있었습니다. 깎아가지고 하는 목판 인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고, 그래서 책이다라는 게 이제 널리 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디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게 되면은, 그건 뭐냐면,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책이 귀했을 때는 책을 읽는다는 건 낭송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가 낭송을 하고 그렇게 그런 문화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누구나 다 책을 하나씩 갖게 되면 혼자 굳이 사람들이 만나서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집에서 혼자 읽게 되고 그럼 뭐가 발달해요? 묵독이 되는 거죠. 소리 없이 읽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근대 철학이라는 게 내면화되잖아요. 인간들이. 자기 의식을. 그게 뭐냐면 내면화되는 게 바로 이런 읽기 문화 자체의 변화라는 거예요. 옛날에 바깥으로 내서 소리했던 거하고 소설책이라든지 이걸 안으로 읽는 거하고 그냥 속으로만 읽는 거하고 그러니까 근대 철학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듣는 독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머리 안에서. 그런 근대 철학의 패러다임 자체도 사실은 그런 인쇄 문화 거기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그 후로는 먼저 동판도 있고 그 다음에 석판 같은 경우가 되면 거의 사진과 거의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될 정도 아주 정교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진과 이제 영화가 나왔죠. 그런데 베냐민은 왜 기술 복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시대를.
그 사람이 이제 기술 복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원본과 사본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뛰어납니까? 당연히 원본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관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진이나 아니면 영화와 같은 기술 복제의 그 매체들은 오히려 원본보다 사본이 뛰어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컨대 육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보는 것과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천체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현미경 촬영을 해가지고 미생물들의 모습을 찍는단 말이죠.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게 해준단 말입니다. 가령 이제 그 생물학자 해켈 같은 사람 있죠. 그 있죠. 왜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그 태제로 유명하잖아요. 왜 아기가 태아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뭡니까 어류와 비슷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점점 포유류 비슷했다, 돼지랑 비슷했다, 그 다음 원숭이랑 비슷했다. 나중에 몇 달 지나면 이제 사람하고 비슷해지죠. 이렇게 태아가 자라는 그 개체 발생이 인간이 가는 전체 인류의 그 진화 과정,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 태제로 유명한 그 해켈 같은 사람 취미가 뭐였냐면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현미경 그려가지고 그림을 딱 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기괴한 미생물들의 그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걸 갖다 이 사람은 지금 책도 낸 게 있는데 보면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뭡니까 영향을 끼칩니다. 예술 작품에. 그러니까 여러분 파리에 가면 메트로폴리땡 있죠. 왜 지하철 들어가면 아주 그 100년씩 100몇십 년씩 묵은 나무 덩쿨 이런 줄기 같은 게 문양이 있을 겁니다. 아르누보라고. 그 아르누보 문양이 바로 해켈이 본 그 그림에서 나온 거예요. 미생물 그림에서 영향을 받거나 이랬던 거라는 거죠. 다른 한편 뭐냐? 다른 한편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연속 촬영을 하게 되면은 예컨대 오너가 반칙을 했을 때 우리 육안으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오너가 헐리우드 액션을 하잖아요. 근데 딱 사진을 찍어서 보면 이 자식이 얼마나 간사한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기술 복제된 영상들은 어떤 면에서 육안으로 본 그림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날 봤지만 걸어가는 걸 봤지만 동시에 못 봤어요. 문제는 왜? 어떤 특정 시점에 내 팔 다리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이 갤럽으로 달릴 때 갤럽으로 왜 천천히 달리는 거 있잖아요. 왜? 갤럽으로 달릴 때 그게 그때 네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항상 다리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붙어 있느냐 이걸 갖다 이제 아야에게서 연속 촬영을 하지. 카메라를 갖다 24대인가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카메라를 할 때 말을 타고 지나갈 때 찍는 겁니다. 그걸 분석해 보니까 뭐 결론이 어떻게 냈더라더라. 결론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려낸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보면 뭐냐 전통적인 화가들이 육안으로 보고 그렸던 그림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복제기술이라는 것은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원작보다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린 연작 효과보다도 더 뛰어난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 뭐가 있느냐 하면은 원작은 항상 지금 여기잖아요. 히케 눈크거든요. 어디 있습니다. 딱. 예컨대 모나리자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루브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피리아를 보려면 테이트 갤러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컨대 마사치 그 삼위일체를 보려면 산타델라 마리아 피렌체에 가야 되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야경을 보려면 라이크스 무제움 있잖아요. 암스테르담에 가야 되고 딱딱딱딱. 그래서 만약에 가는 게 그래서 그림들을 찾아다니는 게 일종의 뭐랑 비슷하면 성지순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성지순례 하는 거죠. 쭉 가가지고 여기 그 다음에 게르니카 저기 어디 등등등등 이렇게 성지순례 하듯이 돌아다닌다. 그게 반해서 저기 교보문고 딱 보세요. 그럼 팔죠. 이렇게 그림들 팔잖아요. 이렇게 원작회가 복제해 놓은 거. 그건 얼마든지 걸어가지고 여러분 아무 데나 걸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예컨대 애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저거는 딱 분식집에 하나 걸려있고 저기 걸려있고 아무 데나 걸려있다는 말하자면 공간적 시간적으로 딱 붙어있는 데서 해방시켜가지고 그 그림들을 어떤 영상 이미지를 아무 데나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제기술이라는 건 옛날 복제기술과 굉장히 달라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냐 한마디로 그 원작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원작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좀 더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 겁니까? 원작이 사본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즉 사본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원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원작이 딱 있다라가 우린 그걸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브로마이드로 만들어서 파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과 영화가 딱 등장하면서 이 관계가 완전히 반대가
반대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작과 복제가 있으면 이 관계 속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면 이제는 거꾸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베냐민이 뭐라 그러냐? 왜 지금이 기술 복제 시대냐? 그것은 복제 기술의 일정한 단계, 특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복제가 단지 원작을 갖다 베끼는 데서 벗어나서 아예 원작의 생산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기술 복제 시대라고 하는 거죠. 시대 규정이. 자, 그러면 복제 기술이 원작의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다. 왜냐하면은 인상파 화가들이 얼마나 사진을 많이 이용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드가라는 화가 있죠. 드가의 작품이 뭡니까? 스냅 사진이잖아요. 특정 동작을 순간적으로 딱 고정시키는 스냅 사진이거든요. 실제로 드가는 자기가 카메라를 갖고 수없이 무희들, 그 발레리나들을 계속 찍어댑니다. 그 찍어댄 상태의 그 필름을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필름을 보고 그와 같은 느낌들을 연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진 영상을.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또 알고 있죠. 뭐 마르셀 듀샹이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같은 것들 보면 연속 촬영이죠. 연속 촬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티enne 주일르 마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그 사진 작가죠. 그 연속 사진, 그 크로노 포토그래피라 그래가지고 노출을 길게 해서 사람들 여러 번 찍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그 사진 작가인데 에티enne 주일르 마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가다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예컨대 아주 어두운 배경에다가 인물에게 까만 검정 옷을 입혀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얀 띠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얀 띠들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각 관절에다가. 그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그 크로노 포토그래피로 딱 찍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작대기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딱 찍으면 정말 추상 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셀 듀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 모습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쭉쭉쭉쭉 연속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아실 겁니다, 이미. 예컨대 하이퍼리얼리즘이라든지 이런 계열, 극사실주의 작품들 보면은 딱 보면 사진이죠. 근데 가서 보면 뭐예요? 회화란 말이죠. 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힌 관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회화가 사진을 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진이 회화를 닮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꾸로 회화가 사진을 죄송합니다. 회화가 사진을 담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복제 기술이라는 게 원작 생산 자체에 영향을 계속 끼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 거꾸로 회화가 뭘 닮아요? 사진을 닮으려고 하는 기술. 우리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 같은 사람 작업할 때 어떻게 해요? 필름을 딱 띄우잖아요. 마릴린 몬로 같은 필름을 딱 띄우죠? 그래서 투영을 합니다. 투영을 딱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윤곽을 따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비춰놓고 사진을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비춰놓은 다음에 그 윤곽을 따가지고 거기다 색칠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베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사람은.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벌써 이제 그런 것을 예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 60년대에 앤디 워홀이 할 작품들. 50, 60년대 하이퍼리얼리스트들이 할 그 작품들을 이미 이 사람은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향들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그래서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 복제 시대라는 개념. 이제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원작과 그 다음에 이제 복제의 관계인데, 원작에는 뭐가 있으냐? 아우라가 있죠? 아우라라는 것은 원래 뜻이 숨이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숨이라는 뜻이고, 저도 느껴봤지만, 원래 베냐민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가 뜬 맑은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서 느껴지는 이런 느낌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걸 어렸을 때 그 대나무 숲에 들어갔을 때 느꼈거든요. 제가 대나무 숲을 굉장히 좋아해요. 딱 들어갔는데, 와, 그때 그 분위기라는 게 숲이 이게 살아있잖아요. 숨을 정말 쉽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신령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바로 이제 아우라가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딱 보는데 뭔가 숨을 쉬는 듯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딱 보면 이렇게 막 숨을 쫙 이렇게 쉬죠. 쉬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분위기. 이걸 갖다 아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는 바로 그런 아우라가 있다라는 거죠. 원작에는 그런 아우라가 있다라는 건데 복제 기술은 그 아우라를 갖다 사정없이 파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제 기술이 이 아우라를 파괴하는 것을 베냐민은 뭐랄까 진보적으로 봤어요. 왜 그렇게 봤냐라고 하면 베냐민이 볼 때는 아우라다라는 것은 예술 작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종교적 제2의 흔적이다. 이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 아니라 아우라를 파괴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모나리자 이런 거 이렇게 보셨죠?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있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돌렸는데 그 사진 4번들은 4번들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4번들을 갖고 그냥 벽에 걸어놨다가 때가 타면 찍찍 찢어버리고 새 그림을 걸어놓거나 아니면 새로 사다가 또 다시 걸어놓거나 등등등등. 이거 4번을 아무리 찍어가지고 돌리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원본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영향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워낙 4번들을 많이 보다가 우리가 정작 가가지고 원작을 딱 봤을 때 대부분 다 에게 그러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정말.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원작을 직접 저기 박물관 가가지고 원작 딱 보려면 이게 유화 같은 경우에 이게 빛이거든, 빛. 아주 보기도 힘들고 번쩍번쩍 빛나기 때문에 막 보기도 힘들고 기껏 봐도 그다음에 약간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색감도 잘 안 나고 오히려 빵빵한 거 사진들 원작 사진도 막 크게 그려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마르킨 그림으로 봤는데 가서 보니까 요만한 것들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4번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닳고 닳아가지고 원작 봤을 때 오히려 그 뭡니까 분위기가 딱 깨지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복제를 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제를 금하는 경우 있죠. 아우라를 주기 위해서 특정 정도. 그건 이제 아우라 전략이고 반면에 현대인들의 지각은 베냐민이 볼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복제를 금하는 게 아니라 복제를 가능한 많이 해가지고 그 아우라를 파괴하고 그걸 갖다 자기 가까이 두려는 이런 게 현대인들의 지각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라의 그 정의가 뭐냐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어떤 먼 것에 이례적 나타남. 이게 이제 원작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체험일 겁니다. 딱 말로만 듣던 어떤 작품을 갖다 딱 봤는데 아 이게 그 원작이야 라고 했을 때 아우라가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바로 그림은 내 앞에 있는데 위대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유행가 가사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머나먼 당신. 그 분위기가 막 아우라가 쫙 있는. 그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어떤 먼 것이 이례적 나타나면 이게 이제 원작을 봤을 때 보통 체험이거든요. 사람들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딱 보고 바로 눈앞에 있는데 위대하거든요. 분위기가 막 있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 뒤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둘러싸인 것처럼 예술 작품 안에 뭐가 이렇게 후광이 둘러싸인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원작 아우라의 체험이거든요. 근데 복제 기술은 이 아우라를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복제된 그림을 봐가지고 저는 아우라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제할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그 지각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해요. 아우라를 보려고 하는 굳이 그 아우라를 보고 싶어하는 어떤 사물에다 아우라를 부여하는 그런 식의 지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원성, 창조성, 비의성, 뭐 천재, 뭐 하나님, 뭐 형상, 뭐 등등등 이런 식의 아주 그 멋있는 형용사들이 막 부여되는 그런 식의 그 미적 체험 방식 또는 지각의 방식이 바로 아우라적 지각이다라고 하면 현대인들은 아우라적 지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지각은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갖다 역을 취해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돼요? 멀리 있어도 어떤 먼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까운 것이겠죠? 가까운 것에 이례적인 게 아니라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죠. 반복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떤 가까운 곳에 반복적 나타남.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저렇다는 거죠. 아무리 멀리 있다는. 모나리자 같은 루브르 있잖아요. 멀리 있어도 그냥 교보가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에다 걸어놓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갔던 거 저쪽 가니까 뭐 짜장면 집에도 하나 걸려있고 여기도 하나 걸려있고 도처에 걸려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떤 가까운 것에 반복적인 나타남. 이건 뭡니까? 현대인들의 지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라의 파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뭐냐면 그 아우라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욕구가 있느냐?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현대의 생산 자체가 그렇잖아요. 옛날의 생산은 뭡니까? 장인적 생산이잖아요. 장인이 만들 때는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은 딱 하나잖아요. 유일하잖아요. 전 세계에. 양복쟁이가 양복을 만들었다. 그 사람이 만든 양복 딱 하나거든요. 그런데 기성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의 코드가 만들어지면 그 코드에 따라서 복제를 하잖아요. 거의. 복제를 해서 똑같은 걸 몇천 개, 몇만 개씩 만드는 코드거든요. 이런 사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물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미디어 자체도 그렇죠. 기술, 복제되는 사진과 영화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들과 같은 이런 지각이 아니라 19세기 이전의 사람들, 근대인들의 지각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지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떤 먼 것에, 어떤 그 가까운 것에 반복적 나타남. 그러니까 복제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 요즘 더 쉬워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그냥 계속 걸어놓죠. 자기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드드드드 걸어놓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복제해서 갖다 쓰고 이러는 것들. 옛날 같으면 약간 아마 옛날 아우라를 갖다가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복제를 금지했을 거예요. 왜? 신성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뭡니까? 성경 같은 게 번역을 금지시켰잖아요. 라틴어 성경을 각국어로 번역하는 걸 금지시키거나 이런 건 아우라 유지 전략이란 말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모든 걸 다 이렇게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라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지각의 특성이고, 이것을 베냐민은 진보적으로 봤습니다. 왜 진보적으로 봤느냐? 왜?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예술 작품에 남아있는 마지막 종교적 제2의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제2의 흔적이고, 이걸 파괴하고 그럼 예술 작품은 어떤 기능을 띠게 되느냐? 처음에는 유일하게 미적 기능만 띠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뭐냐? 옛날에 예술 작품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옛날에 작품을 만든다는 거. 그리스인들이 신상을 만들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예술로 만들었다기보다 뭡니까? 숭배의 대상이었거든요, 정말로.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딱 선 아테나 여신상이 딱 있다라면 아테나 여신상에 아우라가 딱 있고 그 신성함이 딱 느껴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 뭐가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그 신을 믿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신상이라는 게 오로지 미학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네, 뭐 폴리클레이토스의 캐논이 어쩌고 저쩌고, 저게 콘트라포스토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그 미학적인 것도 파괴가 되고, 베냐민 같은 경우에서 뭐라 그러냐? 이제는 예술 작품들이 정치적인 기능, 종교적 기능 대신에 정치적 기능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의적 가치가 있죠? 제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뭐로 변하는 거예요? 전시 가치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라가 파괴되면서 전시 가치로. 이런 태도라는 거니까 예컨대 우리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최후의 만찬이 걸려있거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복제가 걸려있는데 그것도 수혜 작품이에요. 북한에서 만든 수혜 작품. 그러니까 그 색감이라는 게 촌스럽기가 이를 데 없죠. 그런데 그걸 갖다 나한테 떼어내고 싶은데 절대로 못 떼어내요. 왜냐? 우리 엄마가 반대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다 뭡니까? 그걸 딱 걸어놓고 식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이제 딱 오로지 미적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저 색감 미치겠다 정말. 내가 미용색이 미학 전공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걸 보고 날 비웃으면 어떡해. 창피하다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안 되거든요. 무조건 걸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말하면 엄마의 태도하고 저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나는 오로지 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어머니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아직 남은 겁니다.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이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걸 더 이상 믿지 않죠. 그런 아우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오로지 위학적으로 딱 보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그 색감이라는 게. 제발 띄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띄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아직은 이 근대화, 현대화 혁명 아직 베냐민이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술 작품들이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다 신천에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오는 겁니까? 미술관에 쫙 오잖아요. 옛날에 신전에 어떤 신상이 딱 조각 작품이 있어요. 신상의 딱 특정 부분, 신전의 특정 부분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느낌이 다르죠. 아우라가. 근데 그걸 뚝 띄어다가 콘텍스트로부터 뚝 띄어다가 박물관에 딱 갖다 놓고 다른 잡신들과 그렇게 늘어났을 때 분위기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베냐민 걸 갖다가 그냥 긍정하는 겁니다. 그게 현대다. 할 수 없다. 제의적 가치. 그러니까 제의적 가치다라는 건 봉건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어떤지. 그런 사고방식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지막에 그 예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술에다가 아우라를 부여하려는 그 처절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술을 위한 예술. 라르 뿌 라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로 아우라를 부여하기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미적 가치를 절대화해가지고 아우라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차라리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갖다가 네거티브 테올로기라고 말하자면 신이 없는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그 유미주의자들 있죠? 탐미주의자들. 예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죠. 예술적 가치가, 미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는 아니면 인식적 가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조류가 우리나라에 오면 김동인의 왜 강념 소나타 있죠. 옆집에다 불 질러 놓고 그걸 보면서 소나타 막 작곡하고. 이게 사실은 19세기에 나온 걸 라르푸흐라르 그 조류가 우리나라에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그런 거라는 거죠. 베냐민이 볼 땐 그건 일종의 변태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우라는 파괴됐거든요. 예술 작품 더 이상 아우라를 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술 작품에 아우라를 부여하려다 보니까 뭡니까? 옛날 종교적 가치였는데 이제는 뭔가 미적 가치를 마치 종교처럼. 그러니까 미적 가치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라르푸흐라르 그건 마지막 시도인데 그런 것은 정말 가망이 없는 것이다. 왜? 현대인들의 지각은 변해갔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떤 가까운 것에 반복적으로 나타남.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우라 파괴는 필연적이다. 그럼 예술 작품에 남는 기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정치적 기능이다. 딱 이렇게 돼요. 이제 예술은 점점점 정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실제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보면 죄다 빨갱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카소 빨갱이지. 뭐 빨갱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다 빨갱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정치적 의미의 빨갱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게 예술의 목적이었다라면 현대에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뭘 추구해요? 새로움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는 사회적인 실험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삶,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런 실험.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학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하는 이런 실험들이 언젠가는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들을 갖고 있고 자기들은 현실에서 하게 될 그런 새로운 사회의 실험들을 예술 작품을 가지고 미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정치적인 좌파라기보다는 뭐랄까 어떤 예술적 좌파, 미학적 좌파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굉장히 정치적인 생각들을 많이 자기들의 작품 활동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1년에 혁명이 일어나잖아. 실제로 그때 러시아에선 그런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사회 자체를 갖다 막 고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혁명 초기에 러시아는 괜찮았죠. 예술가들이 살기에. 왜냐면은 나라에서 돈은 다 대주거든요. 근데 간섭은 안 해요. 그러니까 초기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혁명 초기에 엄청나게 예술적인 그 잠재력들의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뭐 말레비치, 뭐 칸딘스키, 뭐 클레가 아니라 샤갈 등등등등. 그 다음에 무슨 에이젠슈틴, 러시아 아방가르드죠. 구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팍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혁명 효과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 예술가들이 소위 부르주아적인 시장 속에서 상품 경제의 그 시장 속에서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저기서 나라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해주거든요. 토대를. 경제적 토대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말로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아직 스탈린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이 혁명들, 그 다음에 당시에는 뭡니까? 유럽 사회가 어디로 그냥 공항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잖아요. 33년 공항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르주아 사회가 망해간다는 이거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데 소비에트에서는 벌써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베냐민이 영화 예술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것도 그 바탕에는 러시아에서 있었던 에이젠슈테인이라든지 뭐 몇 사람들 있죠. 혁명 영화. 이 사람들의 그 예술 실험. 에이젠슈테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딱 보면은 단지 선전선동 영화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뿐 아니라 동시에 영화 사회에도 남는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예술 작품들. 말하자면 몽타주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활용. 단편적인 것들을 조합하는 방식, 몽타주, 콜라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술적인 아방가르드이자 동시에 정치적 아방가르드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버리거든요. 이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영화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적 가치가 무너지고 전시적 가치도 가고 그러다가 예술이 뭡니까? 종교적 기능에서 이제 뭐가 돼요? 정치적 기능이 강화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실제로 당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업을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